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을 일거부의 지도를 그리는 여러분의 금융 멘토, 핀플루언서입니다. 혹시 갓생 살고 계신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재테크 공부하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려고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내 집 마련은커녕 영끌에서 투자한 코인은 파란불이고 M4 세대라는 말이 남 얘기 같지 않죠.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점점 더 가난해지는 기분이 들까요? 오늘 그 거대한 시스템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 그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버튼 지금 바로 누르셔서 부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약속을 해주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현재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천조국 미국은 국가부채가 38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경 2천조 원에 달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일본은 9조 달러, 약 1경 2천조 원의 빚을 지고 있죠. 전 세계 국가들의 빚을 모두 합치면 무려 315조 달러, 전 세계 경제 규모의 3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빚을 지고 있다면 도대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누구일까요? 이 천문학적인 돈을 누가 다 받아가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겁니다. 이 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보면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외계인에게 돈을 빌린 게 아닙니다. 세상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300년에 걸쳐 4명의 금융가들이 이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빚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피할 수 없으며 극소수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시스템을 말이죠. 그들은 정부가 영원히 돈을 빌리고 이자는 끝없이 위로 흘러가며 이 덫을 설계한 자들은 모든 위기와 구제금융 속에서 돈을 버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명백히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모든 회의는 실제로 열렸고 관련 법안은 존재하며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는 순간 미국의 5경 원짜리 빚이 정책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1694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상인 윌리엄 패터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패터슨 이전 시대의 왕들은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부유한 귀족이나 상인에게 가서 전쟁 자금을 빌리고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전쟁에서 지거나 세금이 거치지 않으면 아주 쉽게 채무불이행, 즉 먹튀를 했습니다. 당시의 빚은 일시적이고 고통스러웠지만 갚거나 혹은 파산으로 청산되는 끝이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패터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 100년 전쟁 이후 또다시 전쟁 중이었습니다. 윌리엄 3세는 전쟁 자금이 절실했지만 국고는 텅 비어 있었죠. 세금만으로는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고 이전의 먹튀 전적 때문에 아무도 왕실에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패터슨이 나타나 아주 혁신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는 상인들을 모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정부에 120만 파운드, 현재 가치로 약 4천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 한 가지 혁명적인 조건이 붙었죠. 원금은 영원히 갚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매년 8%의 이자를 영원히 지급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구적인 계약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만들겠다고 제안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란은행,
즉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의 탄생이었습니다.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상인들은 자신들의 금을 영란은행에 맡겼고 영란은행은 이 금을 담보로 정부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영국 의회는 세금을 걷어 이자 지급을 보장했죠. 즉, 영국 국민이 세금을 내는 한 은행가들은 매년 8%의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행가들이 받은 채권 증서는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교환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형태의 돈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자가 붙는 돈이었죠. 이것은 금보다 훨씬 안전하고 유연하며 수익성 높은 자산이었습니다. 의회가 패터슨의 계획을 승인하자 현대적인 국가부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빚은 더 이상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된 거죠. 이것이 은행가들에게는 천재적인 발상이었고 납세자들에게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미래 세금 수입의 일부를 영원히 팔아넘긴 셈이니까요. 곧이어 영란은행은 금이 아니라 정부의 빚 즉 국채를 담보로 더 많은 지폐를 발행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빚 그 자체가 돈을 창조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정부가 빚을 많이 낼수록 중앙은행은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빚이 곧 통화가 된 것이죠. 이후 모든 금융 시스템은 이 청사진을 그대로 복사하게 됩니다. 정부는 끝없이 돈을 빌리고 영원히 이자를 내며 원금은 절대 갚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금을 갚는 순간 시중의 돈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반세기도 안 되어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모든 강대국이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심지어 신생국가였던 미국조차 알렉산더 해밀턴의 주도하에 이 영구적인 국가부채 시스템 위의 경제를 건설했습니다. 패터슨은 1719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발명품은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영국은 단 한 번도 국가부채를 청산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세대를 거듭하며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내는 돌려막기를 계속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의 덫 1단계였습니다. 1800년대 초 빚은 유럽 제국주의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스템은 좀 지저분했습니다. 대출은 사적으로 협상되었고 이자율은 제멋대로였으며 오직 최상류층 엘리트만이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었죠. 그때 정부 부채를 산업화시킨 남자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등장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원래 프랑크푸르트의 평범한 환전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800년대에 이르러 5형제가 런던, 파리, 빈, 나폴리, 프랑크푸르트의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이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 덕분에 그들은 어떤 정부보다도 빠르고 은밀하게 금과 정보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영국에 막대한 전쟁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혁신은 대출이 아니라 유통에 있었습니다. 그는 정부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대신 정부 채권을 대량으로 싸게 사들인 후 투자자들에게 비싸게 되팔았습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채권 유통시장을 창조한 겁니다. 이제 전쟁 빚은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었고 로스차일드는 그 중간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으며 투자자들은 이자가 나오는 거래 가능한 자산을 얻게 되었죠. 모두가 윈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의 진정한 힘은 정보에서 나왔습니다. 1815년 워털루 전투 직후 그는 런던의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나폴레옹의 패배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는 이 정보를 숨긴 채 조용히 영국 국채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로스차일드가 파는 것을 보고 영국이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해 패닉에 빠졌고 채권 가격은 폭락했죠. 바로 그 순간 그는 휴지 조각이 된 국채를 헐값에 모두 사들였습니다. 공식적인 승전보가 발표되자 국채 가격은 하늘로 치솟았고 로스차일드는 운이 아니라 정보의 흐름을 지배함으로써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1820년대에 이르러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 금융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어떤 정부든 돈을 빌리려면 그들을 거쳐야만 했죠. 그들의 시스템은 채무 불이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로스차일드 이전 시대에는 왕이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빚을 안 갚으면 그만이었지만 채권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려나간 이후에는 한 국가의 채무 불이행이 전체 금융 네트워크를 붕괴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치 우리 IMF 외환위기 때처럼 한 나라가 흔들리면 전 세계가 휘청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부채의 덫은 이제 영구적일 뿐만 아니라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의 어떤 왕가보다도 부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의 대부분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혁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수집하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덫을 발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구조를 완벽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죠. 한편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새로운 강대국, 미국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900년대 미국은 산업의 거인이었지만 금융 시스템은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중앙은행도 없었고 이기를 관리할 중앙 권력도 부재했죠. 그때 JP 모건, J.P. 모건이 등장합니다. 1907년 미국 경제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은행들이 줄도산하며 패닉이 확산됐죠. 구원투수로 나설 중앙은행이 없자 J.P. 모건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미국의 최고 은행가들을 자신의 맨해튼 도서관에 가두고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각자의 돈 수백만 달러를 내놓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이 방법은 통했고 모건은 미국 경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강력한 교훈을 증명했죠. 미국에는 중앙통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단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닌 은행가들의 손에 확고히 쥐어진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1910년 모건이 동맹 세력들은 조지아주에 지킬 아일랜드의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9일 동안 새로운 기관의 틀을 짰는데 그것이 바로 연방준비제도, 즉 패드였습니다. 그들은 은행가들이 국가의 통화법을 직접 만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위장했죠. 중앙은행이라 부르지 않고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정부위원회가 감독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하지만 실질적인 통제권은 민간에게 남아있었습니다.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소유주는 회원은행들이었고 이 은행들이 지역 이사회를 선출했으며 가장 강력한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모건이 회사를 포함한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업들이 직접 통제했습니다. 1913년 의회는 연방준비법을 통과시켰고 부채의 덫은 다시 한번 확장되었습니다. 패드 이전에는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이 은행이 보유한 금이나 자본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패드가 생긴 이후 그 한계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연준은 그냥 새로운 돈을 창조해서 그것을 사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허공에서 찍어낸 달러, 오직 미래 납세자들이 이 빚을 영원히 갚을 것이라는 약속에만 기반한 돈이었죠. 무한 루프가 완성된 겁니다. 정부가 돈을 쓴다. 국채를 발행한다. 연준이 새로 찍어낸 돈으로 국채를 산다.
이자는 연준을 소유한 민간 은행들에게 흘러가고 그 비용은 납세자들이 떠안는다. 모건은 그의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설계한 무한부채의 청사진은 살아남았습니다. 패터슨이 만들고 로스차일드가 확장했으며 모건이 완성한 시스템은 이제 완벽해졌습니다. 빚은 영원하고 전 지구적이며 스스로 유지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1970년대. 이 거대한 부채 기계는 전 지구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선진국이 이 덫 안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이제 막 게임에 참여하려는 플레이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이었죠. 그들은 성장을 쫓아 1970년대에 막대한 돈을 빌렸습니다. 돈은 저렴했고 이자율은 낮았으며 모두가 번영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마지막 설계자 폴 볼커가 등장합니다. 볼커는 1979년 연준 의장이 되었고 미국은 10%가 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세계 금융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죠. 볼커의 해결책은 잔인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11%에서 거의 20%까지요. 이것은 금융충격요법이었습니다. 이 조치는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았지만 동시에 세계 경제 전체를 박살냈습니다. 달러로 돈을 빌렸던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은 하룻밤 사이에 갚아야 할 이자가 3배로 뛰었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수많은 나라가 파산 위기에 몰렸죠. 그리고 1982년 8월 멕시코가 공식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의 대부분을 빌려준 곳이 시티은행, 체이스 맨해튼 같은 미국의 거대 은행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나라들이 모두 파산하면 미국 은행들도 연쇄적으로 붕괴할 상황이었죠. 볼커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 은행들이 손실을 감수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구할 것인가. 그는 시스템을 구하기로 결정합니다.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은 익숙한 이름, 바로 국제통화기금 IMF였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IMF는 구조조정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가를 돕는다는 고상한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더 속에 더디었습니다. IMF는 이들 국가에 딱 미국과 유럽은행의 이자를 갚을 수 있을 만큼의 돈만 빌려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해당 국가들은 가혹한 조건을 따라야 했습니다. 공공지출 삭감, 국유 자산 민영화, 기간 산업 매각, 외국 자본에 대한 시장 개방, 통화 가치 절하,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한 통제권 포기. 이것은 구제금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경제 주권을 넘기는 계약이었죠. 빚은 탕감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환이 가능하도록 재조정되었을 뿐 영원히 지속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볼커의 혁신이었습니다. 절대 갚을 수 없고 오직 이자를 내기 위해 재융자만 가능한 빚. 이때부터 빚은 통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더 이상 돈만 빚진 게 아니었습니다. 복종을 빚지게 된 겁니다. 그들은 서구은행의 이자를 계속 지불하기 위해 항만, 광산, 유전, 공공시설을 헐값에 팔아넘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 2010년 그리스, 2022년 스리랑카. 매번 IMF가 개입했고 긴축 정책이 강요되었으며 국민은 고통받고 채권자들은 돈을 받아갔습니다.
자, 이제 4명의 설계자들을 모두 모아봅시다. 패터슨은 빚을 영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빚을 전 지구적으로 만들었죠. 모건은 빚을 무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볼커는 빚을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세계의 건축술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부채는 315조 달러. 정부, 기업, 가계부채를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이 중 단 1달러도 완전히 상환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설계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정부는 우리 같은 노동자들에게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 돈의 일부를 국채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죠. 그 이자는 대부분 부유층이 소유한 금융기관인 채권 보유자에게 흘러들어갑니다. 이것은 노동에서 자본으로 부가 이전되는 조용하고 자동적인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이제 도로를 건설하거나 학교를 짓는 데 쓰는 돈이 아니라 오직 기존 부채의 이자를 갚는 데에만 매년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적 규모의 완벽한 순환고리입니다. 모든 국가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국채를, 미국은 유럽 부채를, 유럽은 개발도상국 부채를 보유하고 있죠. 모든 부채는 다른 누군가의 자산이 되는 완벽하게 닫힌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자는 블랙록, 뱅가드 같은 소수의 거대 자산운용사들로 영원히 흘러들어갑니다. 그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의 저축과 연금을 이용해 국채를 사들이고 그 대가로 우리가 세금을 통해 내는 이자를 챙겨갑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이 조용하고 지속적으로 거의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금이라 부르지 않고 국채이자 상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다수로부터 소수에게로 돈이 흘러가는 강제적인 지불이라는 점에서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영원히 잠가버리는 마지막 역설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내일 당장 38조 달러의 빚을 모두 갚아버린다면 경제는 완전히 붕괴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돈 자체가 바로 이 빚을 통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빚이 사라지면 달러도 함께 사라집니다. 통화 공급량의 3분의 2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하고 시장은 붕괴하며 은행은 파산하고 모든 무역은 멈출 겁니다. 이 시스템은 상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 지속적인 차입을 요구할 뿐입니다. 빚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닙니다. 빚이 바로 시스템의 기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계자들이 의도한 방식입니다. 1694년부터 오늘날까지 300년에 걸쳐 4명의 건축가에 의해 완성된 시스템. 이제 지구상의 모든 정부, 모든 중앙은행, 모든 시민은 이 안에 갇혀 빚으로 지어진 세상에 사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8조 달러 빚은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즈니스 모델이며 설계도이고 정확히 의도된 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그건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순간 현대 문명의 기반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게 되기 때문일 겁니다. 빚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빚은 상품이고 이자는 우리가 그들의 시스템 안에서 존재하기 위해 지불하는 월세인 것입니다.